인사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이죠. 저는 이 내란에 대한 인식, 내란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정당한 거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공개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 쿠데타를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 들어서 아니 책에서 저는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책에서. 예.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강 비서관은 책에서 계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가 없어서 실행한 계획적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행동 방식에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상황 인식에 당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역위원회 단체 대화방에서 강 비서관이 물러나는 걸 넘어서 추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또 국민통합이라는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 비서관의 책이 출간된 게 올해 3월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정말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야만의 민주주의 이 책을 저도 오늘 읽어봤는데요. 이건 특정 정부의 대통령실의 참모진이 그 정부의 방향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미 반헌법적 행위라고 결론난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쪽으로 집중해서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책을 보면 여기 표시를 제가 해놨는데 일일이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책에 담겨 있고요. 205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행동 방식에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 부분이 저는 글쎄요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앞에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그동안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고요. 또 272쪽을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계몽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도 비판을 했더라고요. 거의 비난에 가까운 행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통 큰 마음으로서 안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란 부분은 헌법 체제 부정이거든요. 즉 이것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권 밖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예. 과거식 표현하면은 체제 전복 세력인 겁니다. 우리가 극좌 체제 전복 세력에 대해서 과거에 국가보안법으로 강력히 다스렸습니다만 그 구도 체제 전복 세력이면은 사실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될 만큼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분이 큰 사고 자체가 어느 정부에 있어든 공무원하기 힘든 사고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이제 근본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요, 본인이 이런 말을 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면은 이런 비서관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받지 말았어야죠.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로 좀 염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천하신 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불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물론 인수위도 없고 초기에 민정수석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촘촘하게 다시 짜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야당의 입법 독주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동기에 대한 정당성 부여를 넘어서 그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호수의 달그림자라는 표현도 생각이 나고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의 전직 대통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 의원님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계엄이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성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나 그 의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입니다. 다만 헌재가 민주당에 대해서 탄핵 심판 제도를 좀 남발했다. 사실상의 탄핵 제도를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넘어서 제가 볼 때 헌재에서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물론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은 피력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과 이후에 대한 입장은 좀 달라질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집단 지성이라는 어떤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존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분이 야만의 민주주의, 저는 내용을 다 못 봤지만 그러니까 계엄을 하게 된 어떤 원인과 그 과정과 결과에 있을 때 이분 입장에서는 그 원인에 대한 어떤 방점을 두면서 이 글을 좀 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통합 비서관이라는 측면은 여야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규재 주필이 뭐 대통령에게 추천을 했던 그런 일부 언론 보도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은 좀 보수적인 색깔을 갖더라도 이재명 정부 측에서는 뭔가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사실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의 책까지 구체적으로 봤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규재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이분을 추천을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미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 뭐 공직기관 비서관이나 아니면 법무비서관 그리고 민정비서관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봅니다. 예. 일단은 뭐 이분이 학자잖아요. 학자이고 본인의 신념을 아주 정제된 표현으로 발간한 결정물이 책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면 주워 담을 수 있는데 이걸 책으로 썼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의 확증적인 신념입니다. 근데 그 신념이 갑자기 국민통합비서관 자리가 오니까 바뀌었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헌법 밖에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계리나 전환기 씨의 주장과 뭐가 다르죠? 사실 국민통합비서관에 김계리 씨나 전환기 씨 생각 바꾸면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1년 동안 해야 될 일은 내란의 어떤 이런 혼란 상태를 수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명확하게 내란의 종식과 청산의 대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극우화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야만의 민주주의를 보면은 내란의 정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과연 이게 통합의 인사로서 적절한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뭐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은 쪽에서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는 보나 최소한 검증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낙제점이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야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내란 청산하겠다는 정부가 왜 내란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을 앉혀놓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인사라서 저는 자리 욕심에 있지 않고서는 이분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온당치 않다. 지금 일하고 있나요? 일단은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근무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인사는 확정된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취를 근간에 밝혀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강 비서관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서 어떤 궤적을 거친 학자인가를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민통합비서관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재명 정권이 정말 한번 제대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구나. 저는 알고 이 모든 사안을 알고 임명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 자체가 참 특이하면서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해줬는데 그게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이 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다 파악을 했는데도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임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거 얘기는 없었습니다. 즉 이 검증이 간과를 한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른바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를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통령 이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칼을 많이 휘둘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 임명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죠. 인수위원회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까지는 많이 했습니다. 이른바 준비 기간이 없이 했기 때문에 인사검증도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인수위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도 될 상황입니다. 이미 한 달 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인사 검증 시스템 확실하게 구멍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 강선호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얘기를 들으면은 인사 검증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개혁 동력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계엄 선포 반헌법적 행위죠. 그 반헌법적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내려진 게 4월 4일이고 이 책이 출간된 게 3월 15일입니다. 물론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내고 나서 최근에 사과를 하거나 생각을 바꿨다고 해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계엄 관련된 생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맞는 인사인가?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국민통합비서관이기 때문에 생각이 100%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부 기조에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너무 많은 다른 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과제들에 뭔가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31쪽, 야만의 민주주의 31쪽을 보면 검찰개혁 부분이 나오는데요. 검찰개혁과 민주주의를 연관시킨 선동적 구호는 헛웃음을 유발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119쪽, 민생지원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건 역시나 지금 뭐 소비 쿠폰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전적 성격을 띤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양극화를 재촉하는 악덕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무지막지한 공짜 돈 뿌리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도 될까? 247쪽에 나와 있고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모두의 약속인 법을 어겼다는 것이고 그런 약속을 어긴 사람을 국가 최고 책임자로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306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 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네요. 저 표현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대인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생지원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일각에서 늘 비판해 왔던 부분입니다. 저는 비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충분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로 이분이 이제 진화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헌법 체제에 대한 수호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분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면 저는 그 국민들 앞에 나서서 특히 본인이 헌법 체제에 관해서 글로 썼던 부분들, 말로 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민 통합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계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극자와 극우를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고 전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중앙에 내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한국 사회에 있는 위선적인 가짜 지식인의 문제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제가 전공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요. 민주주의라든가 정치에 관해서 책을 써서 이야기할 만큼의 저는 식견을 가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지식 상업주의적 생각에서 저런 책을 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정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출세 의혹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겠다고 했고 이런 뭐 저는 사회적 문제도 작동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통합비서관은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산하에 있고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참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년정책 수립도 하고요. 청년 담당관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적임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뭐 이재명 정부의 어떤 기조에는 맞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통합이다, 소통이다, 뭐 다양성을 해서 쓴소리 듣는 어떤 위치다, 이견을 제시하는 쪽에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능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헌재 어떤 결정난 부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린다면 이재명 정부 내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게 좀 관점이 다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적인 어떤 사고에서 통합적인 어떤 목적으로 위해서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분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는 농망법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희망법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건 뭐냐, 그리고 포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 그 정책을 내부적으로 다양성을 통해서 뭔가 제3의 어떤 관점으로서 차선책, 접점을 찾는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송미령 장관의 유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입장을 장관을 유지하면서 그걸 확 져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관점은 다르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교수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계엄에 관련된 건 차치하고 예를 들어서 25만 원 기본 소득 관련해서 나는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지만 나의 어떤 의견이 정부가 한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본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뭔가 균형점을 맞는 데 역할을 하겠다. 쓴소리를 하겠다.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저는 의미가 있는데 강효정 대변인 말로는 본인의 기존의 생각을 다 부인하고 반성하고 그런 입장이라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입장과 똑같은데 이견을 과연 제시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거기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군사훈련할 때 레드팀이라고 있잖아요. 네. 우리 팀이 아닌 아군이 아닌 적군으로 상정하고 대항하면서 훈련해서 견제도 하고 또 상대방의 생각과 전술이 어떤지를 반면 교사로 삼는 걸 레드팀이라고 하는데 레드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반헌법적인 언행까지 통합과 또 표현의 자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는 의구심이 듭니다. 2020년에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특정 정당들을 향해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조금 지독한 빨갱이에 그냥 빨갱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죠? 아니 녹화되는데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거 괜찮아요? 예, 의견을 들어보죠. 레드팀 얘기를 하셨는데요. 레드팀이라는 것은 같은 진영 내에서 그 역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레드팀이라고 하지 아예 그냥 레드를 데려다 놓고 하진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이 표현의 자유, 주장, 그다음에 사상의 자유 자체도 헌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통합의 명분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앞서 자료화면도 봤지만 저 부분이 과연 이념적으로 색깔론을 맹신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책에도 거의 비슷한 맥락들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본인이 맹신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당하고 세상이 변하니까 그리고 국민통합비서관의 자리가 오니까 잘못하고 깊이 사죄드린다. 그러면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저쪽에 계몽령 쪽에 빠져있던 사람을 데려와서 어떤 그 계몽령을 깨부수는 어떤 그 국민통합의 어떤 그 전도사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이용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나 우리 진영 쪽에서는 이 계몽령에 흠뻑 빠져있던 사람이 수개월 만에 거의 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12월 말일까지 특검이 끝날 때까지는 기준이라는 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한 인사이고 이 부분은 인사권자가 철회하기 전에 제가 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한테 그렇지만 인사권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과로 때우고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저는 이 편행을 좀 일단락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강 교수가 비서관을 받았는데 그 비서관이 여러 비서관 중에서도 하필이면 국민통합비서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야,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말 다른 목소리를 냈던 저 진영에서 한 명을 데려왔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실용주의 괜찮은데 이거 기대할 만한데 저 처음에 그렇게 진짜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 그리고 저쪽 진영에서의 그 벌떼처럼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그런 것들은 모르고 임명을 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글쎄 이분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YS 때 이른바 민중당 출신의 지금 김문수 이 전 후보와 또 하나 또 한 분이 누굽니까? 제5 그분들을 민중당으로 영입을 하면서 상당한 매기 효과를 거둔 그런 효과의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뜻을 갖고 한 게 아니라면 저분은 거기서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 기본소득을 돈 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까지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이재명 정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과 민주주의를 연관시키는 대목에서는 그저 헛웃음이 나온다 하는 얘기니까 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는 사실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재명 정부가 알고도 좋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영입을 한 거다라는 그런 매기 효과가 아니라면 저는 거기에서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 설명하기에 배경 설명을 아주 뚜렷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여당 지도부 의견이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여당 지도부라고 하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만남 그 자리에서 들은 그런 의견을 반영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야당에게 다시 이런 역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 보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총통이고 독재자다 이런 비판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강준욱 비서관 문제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분이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비판적이고 쓴소리를 많이 했다. 이거는 아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제 부정적 사고를 갖고 있었느냐 이 부분은 몰랐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느냐 아니면 본인이 거취를 정하지 못하는 이분이 잘못했느냐 저는 당연히 이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을 본인이 임명해놓고 내 비판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국가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속한 정권이 운영이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각이 다르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이걸 강선우 의원이라든가 이진숙 후보자에게 적용해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자녀의 조기 유학 관련해 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은 장관제의가 들어왔을 때 거절했어야 돼요. 강선우 의원도 본인이 그런 흠결이 있고 위험 부담이 있다면은 애초에 거절을 했어야 돼요. 좀 그 부분에서 두 사람에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가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일신의 영달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넘어가면은 당의 문제인데요. 당이 인사권자 책임이니까 인사권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청문회 왜 합니까? 청문회를 국회가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당도
강선우 의원이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정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까지 해서 임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이거 생각해 보면요, 정치인 개인과 그다음에 정당이 모든 것들을 대통령에게 짐을 지우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예. 이거는 저는 당인으로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정치한다라고 우리가 평소에 명분을 삼는 공인으로서의 저는 자격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어떤 비판을 막고자 이렇게 여당 지도부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 강선우 후보자의 어떤 문제 제기가 처음 있을 때 기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가 차다. 언론이면 명예훼손해도 되느냐? 그리고 또 이게 기사거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상 같은 국회의원 동료이기 때문에 온정주의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어떤 그 단식을 했을 때 누웠을 때 이부 자리를 진짜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정성껏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 철회, 이제까지 제가 볼 때 지명 철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라는 어떤 형식을 줘서 그분 퇴진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의 어떤 본인의 공간을 내줬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당신은 문제다 이렇게 쐐기를 받고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민심이 이걸 통해 가지고 강선우 후보자한테 일종의 공간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 기회를 줬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민심,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가지는 갑질과 그 다음의 국면은 사실상 거짓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란 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보다는 나의 친소 관계에 있어서 이진숙 후보자보다는 강선우 후보자를 택한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하실 말씀들이 있을 테니까 한 분씩만 더 듣겠습니다. 대신에 짧게 부탁드릴게요. 먼저 하시죠. 강선우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또 바로 터져 나온 그 대형 고발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죠. 이분이 겪은 경험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걸 얘기를 하겠다라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바로 저 갑질이 보좌관 갑질뿐만이 아니다. 현역 의원으로서 여가부 장관인 나에게도 갑질을 했다. 예산을 말을 안 들어주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뭘 해달라는 민원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자 하라면 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라고 하면서 예산을 깎아버렸다. 주무장관인 나는 그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에 내가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겨우겨우 회복을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정도 되면은 오히려 보좌관 갑질보다도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초갑질의 대상이 여가부 장관이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글쎄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그 논란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그 대통령께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몸을 던진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은 오늘부로 더욱더 커졌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의 감을 우리 국민들이 갖게 된 거는요. 국민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살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최근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견을 줬고 그게 대통령의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왜 대통령은 국민 눈치를 보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 눈치를 보지 않죠?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의원 카르텔로 비칠 수 있는 이런 신뢰를 잃어버린 여당의 어떤 여러 가지 결정들이 아쉽고 사실상 이게 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야당이 걸림돌이 되는데 어떻게 첫 인사부터 여당이 걸림돌이 되는지 참 답답하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처럼 집권 여당도 국민의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